자, 근세사회의 발전으로 갈게요. 자, 근세는 조선 전기가 되겠죠. 자, 봅시다. 여러분 페이지로 하면은 368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자, 근세사회잖아요. 일단 넘겨볼까요? 네. 지금 우리가 하는 시기는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전기, 하나는 후기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조선을 전기, 후기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큰 전쟁이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임진왜란, 그쵸? 하나는 병자호란. 양난이라고 해요. 전쟁 두 개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는 그냥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큰 전쟁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전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세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단원 이름이 근세사회잖아요. 근세사회고 그 다음에 후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근대 태동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은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기는 조선 전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조선 전기는 15세기와 16세기 자, 조선 후기는 17, 18, 19세기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기는 15세기, 16세기 이 시기를 말하는데 자, 15세기와 16세기로 또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초기, 여기는 중기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가. 자, 이거는 어떻게 다르냐면 초기는 훈구라고 하는 세력이 정권을 차지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16세기는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이 정권을 차지했던 시기인데 이 훈구라는 세력과 사림이라는 세력은 완전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정치적 분위기 그리고 추구하는 어떤 정치 이념 이런 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완전히 이 15세기와 16세기가 구별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세력이 나중에는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충돌하는 시기가 있고 그런 시기에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시기는 조선 전기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조선 전기는 15세기, 16세기로 나눌 수가 있구나 라는 거 이제 크게 한번 틀을 한번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조선 건국으로 다시 왔지. 우리가 전에 고려 멸망을 중심으로 배웠잖아요. 고려시대 정치사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조선 건국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약간 관점이 달라서 우리가 앞에서는 고려 마지막에 왕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우왕, 창왕 뭐 이렇게 살펴봤으면 공양왕 이렇게 살펴봤으면 여기서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나타났는지 사실 똑같은 거긴 한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봅시다. 신진사대부의 대도 또 나왔어. 이거 오늘 우리 아까 했던 거. 3회 파트에서 했던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지방향리의 자제들이고 행정실무에 능하다. 아까 다 했던 얘기죠. 그리고 언제부터 등장했다고 했죠? 신진사대부가? 무신집권기부터. 맞아요. 무신집권기부터 등장해서 이 사람들이 쭉 성장을 하다가 공민왕 때 확 또 성장을 하게 돼요. 공민왕 때 확 성장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공민왕 시기에 이런 진취적 성향을 가지고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고려 말에는 신흥무인과 결탁을 했는데 그럼 이 신흥무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이성계. 그렇죠. 이성계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요 신진사대부가 찢어졌어. 분화. 찢어지게 되죠. 나눠지는데 자, 그래서 온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로 나눠지거든요. 자, 온건파 사대부는 이색, 정몽주 등등.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고려라는 나라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천천히 개혁을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고 토지제도 개혁.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나라에서 뺏어서 뒤집어버리는 거는 안 돼. 반대를 하는 세력이었고 자, 그 다음에 급진파 사대부, 혁명파 사대부라고도 하는데 정도전, 조준 이런 사람들은 역성혁명을 꿈꾸죠. 역성, 성을 바꾸자, 즉 나라를 바꾸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성혁명이라는 건 왕조의 교체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왕조의 성씨가 바뀌어? 그럼 나라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왕조의 교체를 주장을 했던 게 바로 급진파 사대부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 개혁의 찬성 이런 거예요. 정도전은
그렇게 좋은 집안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 인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회에 불만이 많아.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거죠. 정도전은 그런 인물이고 정몽주는 좋은 집안에 그런 집안의 부자 이런 가문이야. 그럼 정몽주는 이 사회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지. 내가 지금 살기 딱 좋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 같은 경우는 다 뒤집어버리고 싶다. 그런 거에서 이제 이런 개혁을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사실 인물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368페이지에 급진파와 온건파 사대부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표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대신 그건 체크할 거예요. 인물은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정도전 하면 급진파, 정몽주 하면 온건파 딱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인물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혁명파, 온건파의 특징을 구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는 안 외워도 된다. 혹시 여러분이 막 표만 나오면 외울까 봐. 보통 그렇지 않나요? 왜 이렇게 표들을 외우고 난리야? 외우지 마. 이건 안 외워도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위화도 회군. 자, 우리 빨리빨리 아까 봤던 거니까 얘도 또 순서가 이렇게 돼버렸군요. 자, 봅시다. 위화도 회군에서는 최영과 이성계가 연합해서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왜 우리 이인임 일파를 제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명나라가 천령이를 설치하겠다고 자, 그 공민왕 때 뺏어간 땅을 다시 내놔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자 그러면 우리 요동정벌 할 거라며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성계 세력이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사건이 위화도 회군이죠. 이 위화도 회군을 딱 이성계한테 하라고 했을 때 이성계가 이제 군대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요동까지 정벌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개경에서 출발해서 압록강까지 가는데 몇 달이 걸려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기 싫으니까 막 천천히 가요. 그러다가 위화도 회군하고 어떻게 됐겠어? 이제 바로 달려와야 되잖아. 궁궐로 쳐들어와야 되잖아. 그거는 9일 만에 얼른 달려와. 갈 때는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막 천천히 가서 몇 달 걸렸어? 근데 올 때는 막 금방. 그래서 이렇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다 했던 폐가, 입진, 주장, 우왕, 창왕, 폐위. 그러니까 창왕이 이때 왕이었으니까 이제 창왕을 폐위한 거고 그러면서 공양왕을 추대하면서 전제개혁이 토지제도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제도 개혁이 과정법이고 결국에는 이성계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조선이 세워지게 되죠. 자,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했어요. 정몽주. 그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중세사회라고 써있네. 근세사회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근세사회의 성격은 여러분 어디 나와 있냐면 372페이지 보시면은 근세사회의 성격이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정치에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룬다. 자, 우리는 그 전에 고대사회나 중세사회는 무조건 왕권 강화가 중요했어.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오잖아요. 조선은 성리학적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왕권만 강화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유교 정치를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경제적으로는 농사를 권장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건농 정책을 실시하면서 농업기술 발달. 사회적으로는 양인이 증가해, 평민이 늘어나요. 그래서 평민의 권익이 신장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문화적으로는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가 발전하는 시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근세사회의 모습이고,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여러분이 특별히 외울 건 없죠? 그냥 우리 다 이해했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선의 기본 정책. 요거는 좀 몇 가지 봐둡시다. 첫 번째, 숭유 억불 정책. 자, 조선이란 나라는 불교는 억압, 유교는 숭상. 그래서 숭유 억불 정책을 실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본 억상 정책. 무슨 뜻일까요? 농본. 농사가 근본이 된다. 그러면서 뭐를 억압하는 거예요? 상업을. 그래서 농본 억상 정책은 농업을 중시하면서 상공업을 통제를 하는 정책인데 왜 여러분 사농공상 들어봤어요? 사농공상? 사농공상이라는 게 조선시대 직업의 순서예요. 좋은 직업부터 순서. 그러면은 선비,
그 다음에 농민, 농업, 그리고 수공업, 그리고 마지막이 상업. 그러니까 사농공 상에서 상인이 맨 끝에 있죠. 이거는 상업을 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업을 억제했구나, 억상정책이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대 교린.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자, 4대는 섬긴다. 교린은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 이런 뜻이어서 4대에 해당하는 나라는 명. 그래서 명에다가는 4대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나라하고는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 거니까 교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교린하는 나라는 어디냐? 여진이거나 일본이거나. 여기 보시면 여진과 일본과는 교린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 조선시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 이건 조선이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숭유억불, 농본억상, 4대 교린 정책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집권, 체제 정비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시기는 조선 초의 여러 가지 체제 정비. 우리 고려시대도 봤었죠? 나라 막 세워지면 뭐부터 해야 돼?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막 정비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하는 거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왕들의 업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조선시대에서 주요한 왕들은 누구냐? 자 조선 전기의 중요한 왕은 4명 있어요. 4명. 그래서 하나는 태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그는 누구야? 세종이지. 또 당연히 우리에게 소중해. 시험에 원체 잘 나오셔서 소중하신 분이고 자, 그 다음에 세조 그리고 성종.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왕이 잘 나오면서 자, 업적 물어보기도 하고 순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4명의 왕을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태조는 나라를 세웠어. 근데 나라를 세웠을 때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조는 재위 기간도 길지 않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제 정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비, 여러 가지 정비들을 하는데 그거에 앞장선 인물은 또 따로 있어. 태조가 아니고 이성계가 아니고 그게 정도전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도전과 같이 나라를 세웠지만 여러 가지 체제 정비는 주로 정도전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조의 정책에서는 정도전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성계를 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자, 나라 이름을 국호를 조선이라고 했어요. 자, 나라 이름을 왜 조선이라고 했어? 고조선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나라 이름을 2개를 들고 명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명나라한테 우리 둘 중에 뭘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명나라한테. 그랬더니 명나라가 딱 보더니 조선이 괜찮네. 조선으로 해라. 조선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 영흥이었나 뭐 아무튼 뭐 그런 이름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어? 고조선을 계승했다. 명나라 입장에서는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기자조선 기억나요? 기자. 그쵸?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막 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교화시켰다고 하더라. 그게 기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서는 기자를 떠올린 거고 그렇지. 기자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스렸지 뭐 이런 식으로 떠올린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고조선을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나라 이름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한양으로 천도한 이유는 여러분 한양 길지선 기억나죠? 자, 그럼 이런 길지설이 있다. 이거는 무슨 사상의 영향을 받았더라? 풍수지리설. 그렇죠.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한양 천도를 하게 됐죠. 실제로 이성계는 그러니까 뭐 궁궐이나 막 이런 게 지어져야 왕이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하게 서울이 정비되기 전에 막 마음이 급해. 막 빨리 가보고 싶어. 그래서 완전히 서울 체계가 잡히기도 전에 먼저 천도를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지어지기 전에. 그래서 천도. 자, 그러면 이제 태조 때 여러분 이제 한양으로 천도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정치적으로는 개경 중심의 귀족들을 약화시키면서 이제 새롭게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나라를 이제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거고, 자, 지리적으로는 알죠? 국토의 딱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한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중국하고 교역하기도 좋으며, 그 다음에 여기는 곡창지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리적 이점에다가 뿐만 아니라 서울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풍수상도 딱 좋은 명당 자리이면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서울로 옮긴 거고 한양으로 옮긴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적으로는 옛 수도이기도 하죠. 백제의 수도이기도 하면서 미래성. 그리고 지역색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막 속해 있다거나 어떤 특성이 너무 많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색이 좀 정치색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서울로 천도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구조부터를 한번 살짝 또 봐둡시다. 여러분 책에는 37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한양의 구조라고 해서 자, 봅시다. 자, 건물은 주례를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주례가 주나라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나라의 법전이라고 봐도 되고 그래서 예전 중국의 이런 책들을 반영을 해서 자, 좌묘, 우사, 전조, 후시라고 나와 있죠. 자, 374페이지 보시면 좌묘, 우사, 전조, 후시를 나타내고 요것에 따라서 서울을 정비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궁궐은 뭘까요? 경복궁. 그래서 경복궁을 가장 먼저 지어진 정궁 또는 법궁이라고 그래요. 자, 경복궁을 딱 기준으로 두고 좌묘, 우사, 전조, 후시라고 하는 요 원칙에 따라서 건물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좌묘가 뭐냐면 좌, 왼쪽에는 묘가 있어. 근데 묘는 뭐냐면 종묘예요. 종묘. 좌묘는 어느 쪽이냐면은 기다려봐. 내가 동서남북을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이거 맨날 헷갈리더라. 좌는 서쪽이야. 서쪽일 거야. 아니고 동쪽인가? 아무튼 그래. 그래서 좌에는 종묘가 있어요. 종묘. 종묘는 뭐냐면 왕과 왕비의 사당을 모신, 그러니까 위패를 모신 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왕과 왕비가 이제 돌아가신 왕과 왕비가 계속 늘어나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요 종묘라고 하는 건물은 옆으로 굉장히 긴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웅장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건물이죠. 그게 바로 종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를 배치했어요. 사는 사직단. 자, 사직단이라고 하는 건, 사직이라고 하는 건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왜 우리가 종묘사직이 위태롭다 할 때 그 종묘사직은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인 거잖아요. 나라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종묘와 사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는 조가 있다. 조는 조정, 즉 관청 건물들이 있어요. 관청. 자, 여러분 광화문 문 딱 열고 나가면 뭐 있어요? 지금 광화문 경복궁 앞문이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이 정문이잖아. 경복궁 정문. 딱 열고 나가면 뭐 있어? 정부 청사도 있고, 그쵸? 그리고 세종문화회관도 그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도 있고, 응? 있어 그런 게. 그 다음에 또 대사관도 있고, 앞에는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동상.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물론 지금 이제 새로 정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 딱 경복궁 그 광화문 문 딱 열고 나가면 그런 건물들이 쫙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거기에 뭐가 있었냐? 의정부, 육조 이런 관청 건물들이 쫙 나열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는 조정, 관청 건물이 있었고 자 후는 시가 있어요. 후는 뒤잖아요. 뒤에는 뭐가 있어? 시가 시전은 시장이에요. 시장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어떤 생활 공간 그게 바로 시장이죠. 시전. 자 그래서 좌묘, 우사, 전조, 후시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좌묘, 우사, 전조, 후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왕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뭐 비서기관이나 아니면은 내의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권례각사라고 해서 궁궐 안에 건물이 놓여져 있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성곽 볼까요? 성곽은 뭐냐면 경복궁을 기점으로 해서 도성을 쌓게 되는데 그 도성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산이에요, 산.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풍소지리상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과 산을 연결해서 약 18km의 성을 쌓았다. 그게 이제 한양도성. 지금도 있죠. 한양도성 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코스도 만들어져 있고 하는데 그게 한양도성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까요? 여기 이제 여러분 요 궁궐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가장 먼저 지어진 거는 경복궁이고 나머지 궁궐들도 이제 차츰차츰 지어져요. 예를 들면 뭐 창덕궁이 지어진다든가 뭐 경희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대문이 이렇게 있는 거 보여요? 사대문? 사대문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지도에 사대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대문들. 자, 그리고 가운데 종각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보신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아직 지금 한양천도 이어지고 있는 중. 자, 성문을 볼게요, 성문. 자, 서울에는 사대문과 사소문이 있어요. 사대문과 사소문으로 나눠지는데, 사대문은, 자, 거기 보시면 동서남북과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음양 오행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죠. 그 두 개를 매치시키면 사대문의 이름이 돼요. 자, 봅시다. 동쪽에는 인, 서쪽에는 의, 남쪽에는 예, 그리고 북쪽에는 원래는 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 대신 정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신,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글자들만 쭉 연결하면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음양오행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고 동서남북과 연결해서 동쪽에는 흥인지문 그리고 서쪽에는 돈의문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과 연결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사대문의 이름 여러분 다 들어본 것들이고 자, 그럼 이런 이름을 누가 지었냐? 누가 지었을까요? 이걸 정도전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이라고 하는 궁궐의 이름 경복궁 안에 가면 건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건물의 이름, 그리고 이렇게 사대문, 사소문의 이름 전부 다 누가 지은 거냐면 정도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도전이 조선을 세팅하고 설계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다. 그래서 태조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뭘 보면 돼? 정도전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특징 한번 볼까요? 보시면 성저심리라고 해서 도성으로부터 심리 동안에는 나무를 베어내도 안 되고 무덤을 써도 안 되고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땅도 소유할 수 없고 뭐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 거주하는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서 그냥 쓴 거여서 이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뭐 북촌, 남산 뭐 등등 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는 바로 정도전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 374페이지에 정도전 해서 나와 있죠. 자,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은 조선을 건국하는데 기여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 정도전의 어떤 정책들이 조선 태조의 정책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어요. 자, 재상 중심의 정치라는 건 뭐냐면 정도전이 볼 때는 왕은 세습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왕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어렸을 때 왕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이 성군이 될지 폭군이 될지 알 수가 없어. 이건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계속 왕을 해봐야. 그래서 왕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자, 왕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자, 이 왕이 어떤 능력에 따라서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될 수도 있고 연산군 같은 폭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왕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지 말고 재상, 그러니까 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 능력을 인정받았잖아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최소한 재상들한테 좀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가 좀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재상 중심의 정치인 거고요. 자, 그래서 조선 경국전이나 경제 문감 같은 이런 책들이 쓰여지면서 이건 이제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법전이 만들어지면서 아무래도 체제를 좀 정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성리학적 통치, 질서, 이념을 마련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돼요. 자, 요동정벌. 자, 아무래도 명나라하고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았어,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요동정벌을 직접 추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진도는 책이에요, 책. 진도라는 책을 편찬하고 병사를 훈련시키기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도성의 기틀이 마련되기도 하죠. 아까 우리 도성의 이름, 사대문, 사소문 이름 전부 다 정도전이 지은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저술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자, 37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서, 저술.
자, 저술 한번 보시면 자, 학자진암도 금남잡령, 그 다음에 고려국사, 그 다음에 삼봉집 여러 가지 저술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상들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태조 때 통치 체제의 정비라고 해서 자, 재상 중심의 정치가 확립됐고 그 다음에 분재 개편, 도첩제 실시. 도첩제라고 해서 승려에게 자격증, 증명서를 따야 승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승려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나 승려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다. 자, 그래서 통치 체제 정비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래서 요 중에서는 정도전의 어떤 저서라든가 이런 것들 체크를 한번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종. 자, 여러분 3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종. 자, 보시면 1차 왕자의 난이 나오는데 이걸 보려면 가계도를 한번 보시면 돼요. 가계도 보시면은 그 너무 또 조그만해서 글씨가 보이려나? 신의 왕후 한씨와 신덕 왕후 강씨가 있어요. 자, 신의 왕후 한씨는 이성계랑 비슷한 나이에 어렸을 때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한 6명 정도 낳았죠. 그런데 신덕 왕후 강씨는 좀 나이 차이 많은 부인?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첩이냐 그러면 둘째 부인이에요. 이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결혼을 2번 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좀 정식 부인이 2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방원은 태종 이방원은 그냥 첩이라고 생각한 거죠. 말하자면 요 두 번째 아버지의 2번째 부인을. 자, 어쨌든 이렇게 2명의 부인이 있었고 이 중에서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했냐? 막내 아들인 방석.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막내 아들이 방석이잖아요. 그리고 그 방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정도전에게 보좌하게 그렇게 했었죠. 자, 그러자 가장 불만이 많았던 세력은 당연히 누구냐? 당연히 이방원. 그러면 왜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5번째 아들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왜 불만이 많았냐? 자, 이방원 같은 경우는 조선을 세우는데 아들들 중에서는 본인이 가장 기여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신진 사대부 중에서는 정도전이고 그리고 아들 중에서는 이방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이 쉽게 말하면 왜 정몽주를 제거하는 것도 사실은 누가 주도했냐면 이방원이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손에 피를 좀 묻히면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나는 기여한 바가 큰 거야.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 나라야, 내 나라. 근데 정도전 같은 경우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자고 했잖아요. 나랑 안 맞아. 왜냐면 나는 왕권이 강했으면 좋겠는데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자고 했고 더군다나 왕위를 막내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한 거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게 되고 결국에는 아까 그 배다른 형제들 있죠. 방번, 방석.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딸도 하나 있어서 그 딸의 남편까지도 다 죽여요. 그리고 정도전마저도 제거를 하게 되는 게 1차 왕자의 난. 자, 그럼 1차 왕자의 난은 누가 주도했어? 방원이. 그리고 누구를 죽였어? 맨 막내 아들 세자가 될 뻔한 방석 그리고 정도전마저도 다 제거를 하게 되죠. 정도전이 제거돼 버린 거지. 그게 바로 1차 왕자의 난이고 자, 1차 왕자의 난으로 이제 너무나 상심을 한 거예요. 태조 이성계가. 그래서 왕위를 둘째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은둔 생활 비슷하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그 대신에 이제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고려의 신하였으니까 왕위를 거부했다든가 아니면 이때 이미 없어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게 바로 정종이라고 하는 왕이죠. 자, 정종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개경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 수도를 다시 어디로 옮겼어? 개경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개경천도 그리고 관제 개편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왕자의 난이 또 일어나. 그게 바로 2차 왕자의 난. 자, 그럼 2차 왕자의 난은 누가 일으켰냐? 자, 1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이가 주도했죠. 그런데 2차 왕자의 난은 방간은 여러분 그 가계도 중에서 이방원 바로 위의 형. 바로 위의 형이 방간이 4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왜 네가 주도하냐? 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동생에게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고 박포는 이성계의 신하였던 장수라고 생각하시면 장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성계가 쫓겨난 것이 나는 싫다. 그리고 왜 너만 왕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반란을 주도하게 되고 자,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정종이 두 번째 왕인 정종, 형이죠. 그러니까 둘째 형이 이 다섯 번째 동생에게, 다섯째 그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사실 강과 정종은 이방원이 무서웠거든요. 내 동생이지만 저놈은 뭔가 할 놈이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다. 나는 내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계속 이제 피력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살아남게 되죠. 어떻게 보면. 자, 방언이 세자로 책봉이 되고 세자라고도 하고 세제라고도 하겠죠. 동생이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태종으로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왕이죠. 자, 그러면 태종 이방원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부터는 태종으로 갈 건데, 자, 그럼 태종은 결국에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1차 왕자의 난을 주도하고 2차 왕자의 난을 진압을 하면서 정권을 차지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력으로 밀어붙여서 왕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약간 정통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왕권 강화. 그래서 태종의 여러 가지 정책의 목적은 뭐다? 왕권 강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왕권 강화 볼게요. 첫 번째, 자, 도평의 사사를 폐지하고 이제 의정부만 남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6조 직계제. 자,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왕이 의정부에게,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기구. 도병마사가 의정부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의정부라는 회의기구가 있고, 자, 왕이 의정부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거나 이제 일을 지시를 하거나 상의를 하면 이 의정부가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논의를 하고 6조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6조는 실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관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6조가 보고를 해. 근데 그 보고를 의정부한테 하고, 그리고 의정부는 이거 중에서 추려서 왕이 알아야 되는 걸 또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의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자, 의정부 역할이 중요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 6조직계제는 이제 이게 바뀐 거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왕이 6조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고 6조도 왕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소외됐어? 의정부가 소외됐지. 자, 이런 식으로 의정부를 빼고 왕이 6조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다는 건 직접 내가 모든 일에 간섭하겠다. 그러면 왕이 돌아가는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간섭하기도 좋지? 이렇게 되면 왕권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두루두루 간섭하고 두루두루 참견하고 그러다 보면 왕의 권한이 세지게 되고, 그래서 6조 직계제라고 하는 게 실시가 됐다 하면 무조건 왕권 강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6조 직계제. 자, 그 다음에 사간원 독립. 자, 원래는 중서문화성의 낭사였어요. 근데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사간원이라고 하는 관청으로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독립을 시킨 이유는, 말하자면 이 관직들을 따로 빼서 관청을 만들어준 이유는, 자, 너네들은 대신을 견제해야 돼. 쉽게 말하면 신하들, 대신들, 높은 대신들 감시하라고 만든 기구가 사간원. 그래서 아마 여러분 사간원 하면은 여러분 중에서는 사간원이면 3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사는 뒤에 나올 건데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가 맞아요. 자, 3사는 원래 뭐 하는 기구야?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야. 그런데 그럼 여기서는 왜 왕을 견제 안 하고 대신을 견제하냐? 이거는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든 의도는 대신을 견제하라고 만든 거야. 그런데 나중에 역할이 바뀌죠. 그래서 나중에 바뀐 역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왕권 견제.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대신 견제하라고 만든 기구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견제하라고 만든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외척과 종친을 견제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 태종 이방원이가 쉽게 말하면 왕자의 난 일으킬 때 좀 주저주저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옆에서 부추겼냐? 와이프가. 그래서 와이프가 부추겨서 이런 일들을 다 제대로 이뤄낼 수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방원이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와이프예요. 원경왕후 민씨. 그런데 이 와이프랑은
사이가 별로 좋진 않았어. 쉽게 말하면 이제 금술이 막 부부가 막 다정하고 막 이런 건 없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혹시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내가 왕이 됐지만 요 친척들이 왕의 뭐 왕 외척들이라고 하죠. 이제 장인어른이나 뭐 처남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에 간섭을 할까봐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제거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와이프의 동생들을 싹 죽여요. 좀 잔악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요 외척과 종친을 견제했다. 특히 처남들을 죽이거든요. 처남. 와이프의 남동생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와이프의 남동생들을 죽이게 되죠.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죽였는데 그러자 장인어른마저도 거의 뭐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의 집안이 이제 쑥대밭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거는 이제 혹시 왕권을 침해할까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외척과 종친을 견제하게 되는 게 바로 태종이고, 자, 그 다음에 사병을 폐지하죠. 원래는 대신들마다 자신들의 군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앴죠. 사병을 폐지했다는 건 곧 왕이 모든 군권을 장악했다는 거지. 그래서 사병혁파, 사병을 없앴다. 아, 왕이 군권을 장악했구나.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승정원과 의금부를 설치했죠.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 그래서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비서기관. 자,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역무가 있거나 왕실에 중요한 범죄가 있어서 왕이 직접 재판을 한다? 의금부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 또는 정책들을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는 요거 육조직계제가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정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경제정책에서 또 중요한 거 나왔네. 하나는 호패법을 실시하게 되죠. 자, 호패법이라고 하는 건 16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에게 주민등록증, 지금으로 하면은 신분증을 발급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인 남자들한테 신분증 발급 왜 했을까요? 이거는 세금 제대로 거들려. 그죠? 조세나 부역 때문에. 자, 그래서 16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가 호패를 발급받게 되는데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호패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신분에 따라서 높은 신분은 좀 귀한 재료로. 여러분 혹시 상아 알아요? 상아? 상아 알아? 상아가 코끼리의 그 뿔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진귀한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양반이라든가 뭐 이런 높은 이제 계급들은 그런 굉장히 좀 진귀한 재료로 만들고 일반 평민이나 천민들은 그냥 뭐 나무죠, 나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모든 성인 남자가 호패, 주민등록증을 갖게 되었다. 자, 그럼 금방 제가 얘기한 거예요. 천민도 호패를 발급받았을까요? 맞아요. 천민도 맞아요. 그러니까 노비도 맞아요. 알겠죠? 모든 성인 남자잖아요. 모든. 그래서 이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되는 건 여자만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인 남자. 노비는 뺀 거 아니에요. 천민 제외한 거 아니에요. 천민도. 그래서 16세 이상의 모든 노비 포함 모든 남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양전사업이나 호적을 작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민생 안정을 위해서 노비 변정 사업. 자, 나라 막 세우면 꼭 이런 거 하더라. 이게 그거예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풀어주고 하는 정책. 왜 우리 노비안건법 비스무리한 그런 정책 있죠? 그거를 여기서도. 자, 그래서 노비 변정 도감을 설치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신문고 설치. 신문고도 들어봤죠? 신문고는 막 억울한 일 있으면 막 북 쳐가지고 막 그런 거 호소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억울한 일 호소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역모가 일어나면 빨리 와서 고발을 해라. 이제 그런 의도로 만들었지만 이게 나중에는 그런 약간 소원수리 같은, 소원수리 하죠, 남학생들 소원수리?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신문고 설치. 그 다음에 유교정치 개혁에서는 도첩제 강화. 도첩제는 아무나 승려 못되게 하는 제도였었고, 그리고 사원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했죠. 자, 그리고 서울금고법, 재가금지법. 서울금고는 말 그대로 첩의 자식들은,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그 신덕왕후 강씨, 새어머니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 촌수죠. 되게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첩의 자식들이 뭔가 벼슬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버렸고, 재가금지법 뭔지 알죠? 여자는 재혼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태종이 이 신덕왕후 강씨를 싫어했냐.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에서 돌들을 가져다가 청계천 다리를 만드는 데 써버렸어요. 청계천 다리를 만드는 데 써버린 이유는 뭐겠어? 밟고 다녀라. 무덤에 있는 각서. 왜 무덤이 있으면 이렇게 무덤 밑에 돌 두르잖아요. 맨 밑에다가. 그런 돌들을 싹 가져다가 청계천 광통교를 만드는 데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새어머니라고 해야 되겠죠? 요 신덕왕후 강씨를 너무너무 싫어했구나, 미워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 왕실의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무덤 둘레에 이런 각석이 없는 무덤이 그 신덕왕후 강씨 무덤. 그것만 없어요. 갖다가 청계천 만드는 데 써버려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태종 이런 제도들 실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사실은 시험에는 이런 게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항상 우리 시험은 문화 파트와 연결해서 정치사 물어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 주자소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개미자라는 금속알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자소를 설치해서 개미자를 만들었다. 어느 왕이냐? 태종. 그 다음에 사섬서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저화라는 종이돈, 이거 지폐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도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시험에는 잘 언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요 태종과 관련해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자,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세계지도예요. 이 세계지도 같은 경우는 자, 의미만 한번 써볼게요. 현존, 지금 남아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예요. 자, 현존, 지금 남아있는 동양, 아시아에서 최고,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그게 지금 남아있어요. 물론 일본에 전하고 있어요. 일본이 가지고 있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요 지도가 시험에는 되게 잘 나오고 이게 얼마나 오래된 지도냐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도 전에 만든 지도라서 신대륙은 있지도 않아요. 미국은 아예 있지도 않아요.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없는 세계지도. 그게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나중에 우리 문화 파트 할 때 다시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집권체제의 정비. 자, 6조 집계제, 호흡해법 이런 것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그 다음 왕으로 갑시다. 그 다음 왕은 누구? 세종대왕. 그렇죠. 또 우리가 또 그 양반 세종대왕. 자, 봅시다. 세종대왕은 네 번째 왕이고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태종이 원래는 큰아들을 세자로 삼았었죠. 그런데 큰아들이 엉망이야. 그래서 폐위를 시켜요. 그러니까 세자 같은 경우는 폐위가 되기도 어렵지만 또 이렇게 폐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양녕대군, 큰아들 양녕대군을 폐위를 시키고 자, 셋째 아들 흉녕대군을 세자로, 그 왕으로 삼기니까 세자로 만들어서 왕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세종대왕님.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엄청난 책벌레였으며 엄청난 뭐라 그래야 돼? 육식자라고 해야 되나? 육식주의자? 그래서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다. 심지어 왕실에 상을 당해서 그러면 원래 보통 왕실에서는 고기 같은 거 잘 안 먹고 이렇게 좀 그쵸 몸가짐을 뭐 바르게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나 육식주의자여가지고 밥을 안 먹어. 그래서 태종이 세종제한테는 고기를 좀 갖다 줘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육식주의자셨던 세종대왕. 자, 한번 봅시다. 자, 세종대왕 하면 아무래도 유교정치 이념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유교정치 이념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집현전이겠죠. 집현전을 설치하게 되죠. 자, 학문연구기관이면서 정책연구기관이면서 경연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경연이 뭐냐면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정책을 토론하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경연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연을 담당했던 관청이 집현전. 자, 그 다음에 유교적 민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왕도 정치를 강조하기도 해요. 왕도 정치를 강조한다. 왕이 도덕적 정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왕도 정치를 강조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기도 하죠. 자, 봅시다. 아까 나왔던 걸 제가 지워버렸네.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그리고 육조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명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는 의정부 서사제. 요게 의정부 서사제. 자, 그 다음에 6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걸 뭐라고 했었냐면 6조 직계제. 자, 그러면 6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6조를 강조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결과는 왕권 강화. 자, 그런데 의정부를 강조하고 왕이 의정부에게 권한을 많이 준다?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신권의 강화가 아니에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 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더니 의정부를 좀 권한을 많이 줬더니 왕권과 신권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구나.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집현전 설치랑 의정부 서사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사회경제정책으로는 공법. 이거는 뭐 우리가 경제 파트 가서 할 건데 세금 걷는 제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전분 6등법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그 다음에 연분 9등법은 풍흉에 따라서 9등급,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는데 기준을 좀 명확하게 마련하면서 객관적 제도를 만든 거. 그게 바로 공법. 이 두 개를 합쳐서 공법이라고 그래요. 이 공법을 만들 때도 약 18만 호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설문조사. 물어본 거야, 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제도가 공법이라고 하는 제도고요. 자, 그 다음에 금부상복법. 자, 이거는 이제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민대우 개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 당시에 천민 노비가, 그러니까 관노비에게, 아기를 가진 관노비, 여자 노비에게 아기를 낳기 전 30일, 아기를 낳고 나서 100일 휴가를 줬어요. 여러분, 요즘 공무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몇 달 쉬는지 알아요? 그치, 잘 모르는 게 당연하지. 제가 알기로는 한 석 달? 최대 석 달?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산 전 휴가까지 줬다는 얘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왜 아빠들도 아기 낳으면 휴가를 하지만 이렇게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남자 노비에게도, 남편 노비에게도 휴가를 줬대요. 왜냐면 육아는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이런 노비에 대한 복지를 개선한 그 왕이 누구냐? 라고 하면 세종이에요. 우리의 세종대왕님께서 또 그런 일까지. 그래서 이제 천민대우 개선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노비라 하더라도 내 재산이면 내 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노비는 내 거 재산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죽일 거야. 그래서 노비를 이렇게 사적으로 처벌하거나 죽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노비에 대한 사적 사형을 금지하기도 했던 게 바로 세종대왕이죠. 자, 그 다음에 부민고소금지법. 백성들이 수령을 함부로 고소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수령을 백성들이 짜고 함부로 고소를 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령을 지역민들이 함부로 고소하지 못하게, 그리고 워낙 나쁜 형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제도와 관련된 법을 만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유교적 개혁 정치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과학기구라든가,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훈민정음 창제. 우리 뭐 다 아는 거지. 훈민정음 창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거예요. 집현전 학자랑 같이 아니고 세종대왕이 창제를 한 거죠. 이 집현전 학자들은 도움을 줬으면서 나중에 해례집, 말하자면 해례본이라고 해서 해설집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거지, 실제로 세종대왕이 혼자 발명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한글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갑인자, 금소갈자, 칠정산 달력이에요, 달력. 서울을 기준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달력이죠. 서울 기준, 우리식 달력, 그게 바로 칠정산.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개혁 정치. 자, 그 다음에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일본 스시마를 토벌했죠. 이게 이제 왜구의 근거지였으니까. 이때까지 왜구가 출몰했어요. 고려 말부터 계속 출몰했으니까. 그래서 스시마 토벌. 그리고 이제 이 일본 해적들한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세계의 항구를 열어줬어. 삼포개항.
그리고 조약을 체결해서 무역을 제한을 했어요. 그게 바로 개해약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일본에 관한 정책들이고, 자, 그 다음에 사군육진은 여진을 쫓아내고 국경선을 확보한 거죠. 자, 사군육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을 확보한 건 역시 세종대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방 강화 정책. 자, 그리고 편찬. 자, 편찬은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편찬 한번 보세요. 자,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이 편찬. 이 편찬 사업은 2장 넘기시면은 384페이지에 성종의 편찬이 또 나와요. 자, 세종의 편찬과 성종의 편찬. 비슷한데 좀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험에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 이거 성종 때 만들어진 책이야, 세종 때 만들어진 책이야. 이런 거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성종과 세종의 편찬을 잘 구별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 세종에 관한 얘기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왕이 누구? 세종 다음 왕이 누구예요? 세종 다음 왕은 문종이죠. 자, 세종대왕이 좀 재위 시기가 길었는데 그 재위 시기 동안 한 절반 정도는 거의 다 아들이랑 문종이랑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종은 굉장히 오랫동안 세자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리한 여러 가지 업무, 과로,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본인이 왕이 됐을 때는 재위 기간이 한 2년 몇 개월? 이렇게 있다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금방 사망을 하게 된 거고. 자, 그러면 문종 다음 왕은 누구예요? 단종. 이제 여기 육조직계제랑 의정부 서사제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자, 문종 다음 왕은 누구냐? 단종. 문종 때의 업적은 2년 몇 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책, 서적 편찬 정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종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 너무 어리니까. 그래가지고 고명 대신, 그러니까 유언을 받든 대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신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했는데 그게 바로 김종서라든가 황보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과 같이 정치를 주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왕은 너무 어리니까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대신들이 정치를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 있었겠지? 그게 바로 세종의 아들이면서 문종의 동생이면서 단종의 삼촌이겠지? 그게 바로 수양대군. 수양대군이. 그래서 수양대군인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그러면 이 문종이 형이잖아요. 바로 밑에 동생이니까 문종과 세조는, 수양대군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대요. 형제간의 우애가 그렇게 좋았대요. 근데 조카를 죽인 거야. 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랬다는 거야. 너무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는 거야. 형과 동생이. 근데 그 조카를 제거하게 되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단종. 자, 단종 때는 왕권이 약화되면서 재상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자 수양대군이 이런 재상들, 김종서, 황보인을 제거하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정권을 차지하는데 그 사건이 계유정난이죠. 수양대군이 세조. 자, 그래서 이 수양대군과 같이 정변을 일으킨 게 바로 한명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한명회. 한명회는 뭐 딱 세조와 같이 이제 계유정난부터 등장을 하게 되고요. 한명회, 신숙주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수양대군과 같이 계유정난을 일으킨 사람이죠. 요 신숙주라고 하는 인물은 집현전 학사. 그래서 왜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사육신이라고 해서 들어봤죠, 여러분? 그 사육신들과 같이 집현전 학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야사 같은 건데 이 신숙주의 와이프가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뭔가 이제 뜻을 같이 했을 거니까 자기 남편은 이쪽이 아닌 줄 알았던 거지, 저쪽인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자기 남편도 분명히 죽임을 당했을 거니까 나는 그러면 따라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자결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자기 남편은 이쪽 편이었던 거지.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자결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우리 숙주나물이라고 하는 그 음식 재료가 있죠. 식재료가 있잖아요. 콩나물처럼 생긴 그런 식재료가 숙주나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빨리 상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변덕스러운 대신을 했던 신숙주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다.
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죠. 자, 어쨌든 개유정난 한번 살펴보시고, 자, 이제 우리는 세조로 갈게요. 세조는 수양대군이지. 그래서 수양대군도 역시 개유정난이라고 하는 이런, 자, 이렇게 무력을 통해서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의 공통점, 왕권 강화예요. 태종도 마찬가지고 세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신과 함께 개유정난을 일으킨 사람들을 정난공신, 그리고 자기를 왕이 되게 도와줬던 인물들을 좌익공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신들을 우대하게 되는데, 자, 태종과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태종은 자기 외척들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고 했죠? 여기는 외척과 공신을 등용. 말하는 여기 이제 약간 차이점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공신들을 우대하고 외척들을 등용했었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고, 자, 그 다음에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했다. 이것도 제시문으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집현전은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키게 되니까 꼴보기 싫어서 죽인 거고, 자, 꼴보기 싫어서 이제 없앤 거고, 그 다음에 요 경연이라고 하는 건 왕과 신하가 모여서 유교에 관해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하는 건데, 이런 유교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면 찔리지 않겠어? 당연히 세조니까. 그래서 이제 경연을 폐지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경연을 폐지했냐면,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공부를 또 해야 되냐? 이러면서 경연을 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했다. 그게 바로 세조. 이거 제시문으로 되게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의 편찬을 착수. 자, 경국대전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헌법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착수라는 건 시작이죠, 시작. 경국대전 편찬 시작. 그래서 이 경국대전이 6권짜리 책이에요. 이호, 예병, 형, 공전. 6권짜리 책인데, 호전과 형전은 이미 세조 때 완성됐어요. 자, 호전과 형전은 이미 세조 때 완성이 됐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6권 중에 2권은 세조 때 이미 완성이 됐다는 거. 나머지 4권까지 만들어지면서 이제 완전한 완성, 반포가 이루어진 건 세조, 성종 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볼게요. 직전법이라고 해서 현직 관리한테만 토지 나눠주는 제도가 실시가 돼요. 자, 그런 걸 직전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측량 기구인 인지의와 규형을 만들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기구들, 예를 들면 뭐 앙부일구, 자경루, 측우기, 이거 다 언제 만든 거예요? 어느 왕 때? 세종 때. 그런데 이것만, 요 2개만 세조 때 만들었어요. 자, 나머지 과학 기구들은 다 세종. 요 2개만 세조 때. 알겠죠?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예요. 요 2개만 세조. 자, 그 다음에 팔방통보라고 해서 돈이에요, 돈. 그런데 화살촉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나지? 그럼 유사시에 화살촉을 막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화살촉으로도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가 담긴 화폐이지만 사람들이 유통을 안 했다. 알죠? 화폐는 조선 후기에 가서야 유통되죠. 그래서 유통은 안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징옥의 난과 이시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시의 난을 통해서 요 유양소라고 하는 지방 관청을, 지방 자치기구를 없애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징옥, 이시애가 유양소와 관련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없애버리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부국강병책이라는 건 이건 이제 군사와 관련된, 군사, 국방과 관련된 정책들이어서, 자, 보법이라고 해서 군인을 이제 그 의무병 군인을 현직 군인과 보인이라고 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세력으로 2개로 정비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앙군 5위, 그리고 진관체제. 자, 진관체는 지역 단위 방어체제예요. 그래서 방어체제를 정비했다. 이건 나중에 우리 군사제도 가서 다시 할 거고, 자, 둔전이라는 건 군대에 지급하는 토지. 그래서 군대를 좀 확대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군사와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실시했던 왕이 바로 세조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 정책은 세조는 불교에 좀 관대한 편이었어요. 그전에는 막 억불 막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관대했다. 그래서 간경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오히려 불경을 간행하기도 했고 원각사를 만들기도 했죠. 우리 원각사는 앞에서 탑골궁화 설명하면서 살짝 설명했던 그 원각사
이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6조 직계제, 그 다음에 집현전 경연 폐지, 직전법 실시, 그 다음에 인지 규형, 이런 거, 진관체제,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 안 한 것 중에 381페이지에 보시면은 단종, 보기, 운동, 사육신, 생육신 많이 들어봤죠. 자,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젊은 관료들이 단종 보기 운동을 일으켰다가 싹 잡혀가는데 그 중에서 죽임을 당한 6명의 신하가 사육신, 살아남은 6명의 신하가 생육신. 그래서 이 중에서 생육신에 해당하는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6명의 죽은 신하들의 유해를 모아서 무덤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본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묘. 사육신묘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전해지죠. 자, 그래서 여기 사육신, 생육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집현전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이런 사람들이 배출이 됐으니까 없애버렸지. 그래서 집현전 폐지. 자, 그 다음에 383페이지로 넘어가서 성종 가봅시다. 우리는 성종까지는 해야겠죠? 자, 성종 볼게요. 성종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적이 이거죠. 경국대전 반포. 자, 성종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경국대전 반포. 자, 앞에서 경국대전 편찬 시작 세조, 완성 성종. 알겠죠? 뭔가를 완성했기 때문에 성종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뭘 완성했어? 경국대전.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경국대전을 완성했고요. 자, 경국대전을 완성하면서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문물제도를 완비. 쉽게 말하면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교정치 이념 강화여서 자, 살인파를 등용하게 되죠. 자, 그 전까지는 훈구파라고 하는 세력이 굉장히 좀 득세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 등용한 그런 인물들이 바로 살인파. 우리가 훈구와 살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연을 다시 강화하죠. 경연을 다시 강조하고 자, 그 다음에 유양소 부활, 독서당 설치 등등 도첩제를 폐지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도첩이 폐지됐다? 이거는 불교를 더 억압한 걸까요? 불교를 좀 완화해 준 걸까요? 자, 도첩이라는 건 승려 증명서 자격증. 자격증 따야 승려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격증 제도를 없앴다. 그러면 탄압을 좀 덜 하게 된 거야? 탄압을 더 하게 된 거야? 이건 도첩제를 폐지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아무도 승려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승려가 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억불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도첩제 폐지. 그러면 이때부터는 승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면 안 되지. 그쵸? 몰래 해야지. 몰래. 하려면 몰래. 그래서 절들은 이제 어디로 들어갔어?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산간불교, 산중불교. 이때부터 도첩제를 폐지하는 요때부터 이제 불교가 더욱더 탄압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균관에 존경각을 짓고 이건 이제 도성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경제정책으로 관수관급제. 이거는 토지제도 할 때 다시 설명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창제라고 해서 요거는 민간의 양반들이 백성을 구제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없애버리기도 하죠. 이건 이제 재정이 부족해서 없애버린 거고 자, 편찬 볼까요? 자, 경국대전 그리고 동국여지 승남은 지리책, 국조올해의는 예절에 관한 예절서 그리고 악학괴범은 음악 백과사전, 동문서는 시집. 여기도 뭐가 중요하냐면 편찬이 중요한데 자, 이 편찬은 언제랑 비교하면 돼요? 세종. 그죠? 세종이랑 비교하면 돼요. 왜냐면 태종, 세조가 비슷해. 세종, 성종이 비슷해.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잘 하고 있어야 한다. 비슷비슷하니까. 자, 여기서는 살인파, 그 다음에 경국대전, 그리고 경영 강화 한번 보시고 뭐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냐면 홍문관 설치가 빠졌어요. 왜 여기 빠졌지? 홍문관 설치. 홍문관이라는 건 집현전을 계승해서 만든 게 홍문관이에요. 홍문관이라고 하는 건 집현전이 후신으로 만든 거고 이 집현전 학자, 이 홍문관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경연관을 겸직함으로써 경연을 훨씬 더 강화했다. 경연이라는 건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건데 세종 때
열었던 경연의 숫자보다 성종 때 열었던 경연의 숫자가 한 3배 많아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거지, 세종보다. 그게 바로 성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 한번 보시고, 여기 이제 너무 나갔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384페이지까지 이렇게 쭉쭉 진도를 한번 나가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와서는 우리가 근세, 지금 앞부분 조금 했죠. 다음 주에는 근세를 다 하고 근대 태동기로 또 들어가는 그런 쭉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진도가 그래도 조금 느린데 한번 조정을 좀 잘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서 테스트는 여기까지. 요 성종까지 테스트 하도록 할게요. 자, 복습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 건강하게 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